이제 교과서 115페이지에 대기 대순환 이 부분 보도록 하죠. 대기 대순환과 그다음에 산소통 파동, 제트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너희가 제트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많아서 아마 오늘 1시간 내에 다 나갈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자. 대기 대순환. 우리 책에 보면 이 대기 대순환이 이제 발견되고 그 이론이 개발된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처음 이야기되는 것, 최초로 이야기한 것은 누구라고 한다? 헤들리라고 한다. 헤들리라고 하는데 무려 1735년 요때 이 다니엘스-보스난 모델을 주장을 했다고 해. 그러면 이 헤들리는 뭐 때문에 이런 대기 대순환을 발견하고 이제 좀 알아보고자 했느냐? 바로 이 당시에 그 적도 부근 해역에서 무역을 했는데 그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좀 바람을 유독 잘 받아서 쭉쭉 잘 나아갔더라는 거야. 그래서 무역선들이 적도를 통과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때 편동풍에 해당하는 무역풍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이러한 편동풍이 극지방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또 올라가서 극지방까지 가고 또 극지방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어떤 다니엘스-보스난 모델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적도 지역이 뜨겁고 극지방이 차가운 건 당시에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헤들리 모델은 원리적으로는 뭐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구의 자전, 그러니까 전향력에 의한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다. 특히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의 부는 그 편서풍과는 바람이 엄연히 정반대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 모델은 누구에 의해서 점점 개발이 되었을까? 여러 학자들에서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페렐이라는 학자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해. 그래서 평균 자오면 순환의 구조가 밝혀진 것은 헤들리 이론이 발표되고 약 100년 후에 페렐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해. 이 페렐이라는 학자가 여기 아래 보면 있는데 어디 있나? 뒤에 있나? 어디 있냐? 그 설명이 어디 있지? 나 어디서 봤는데. 첫 번째 문장. 100년 그래. 100년 이후에. 요게 왜 발달했는지 세계 2차 대전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자료가 있는데. 전투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봤는데 왜 안 보이지? 베르쉐론과 비아키니스. 그래요. 그 내용 거기 있지. 자, 어쨌든 뭐 설명을 하면은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지나면서 뭐 세계 1차, 2차 대전 이런 것도 일어나고 저기 상층에 부는 그 내용은 이제 제트류와 관련된 내용에서 나온다. 됐다. 넘어가자. 자, 그래서 페렐라는 학자가 상층 기상을 좀 더 연구하는 과정에서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편서풍,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더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헤들리가 얘기했던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어떤 순환을 우리는 이제 페렐 순환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 극지방의 순환은 뭐라고 할까? 극순환. 그냥 극순환이라고 한다. 뭐 또 다른 학자 이름을 붙일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 너희가 눈에 익힐 테니까 한번 보고. 이 그림에서 좀 표현이 잘못된 게 있어. 어디일까? 봐봐. 이 톱니바퀴 이 부분 봐봐. 헤들 순환이지.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틀린 그림 찾기. 여기 좀 방향이 헤들리 페렐이 똑같지 않나? 네. 뭐가 바뀌어야 돼? 페렐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책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자. 이렇게 바꿔주면 자, 그리고 여기 QR코드가 있다, 맞지? 이 QR코드 선생님이 이번 PPT 조금 확대해가지고 품질을 높여서 출력을 했거든. 그래서
휴대폰 있으면 이 휴대폰은 요 QR코드 한번 찍어봐봐. 그러면은 여기 멈춰있는 제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거거든. QR코드 인식되나? 네. QR코드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스마트 그림이라고 했지? 아마 이 책의 출판사인 피어슨에서 만든 영상이 아마 보일 텐데 혹시 시간이 되면 가서 한번 봐보도록 해. 여기 뒤에도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책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역사적 표현에서 봤을 때 20세기에 들어서는 대기의 운동을 기술하는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졌대. 여기에 이 대기 대순환의 미분을 취한대. 여기 미분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 정상식이요. 방정식이 나온다. 무슨 방정식이 나오지? 대동식. 대기 대순환 방정식인가? 여기서 미분은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분을 하려고 했던 걸까? 힘. 방향, 뭐 가속도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 또 시간에 따른 변화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너희가 뭐 힘을 얘기했는데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입체적인 구조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연구가 되었다고 해. 이렇게 얘기했던 헤들리 페레 순환이 이렇게 정적일까? 우리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2D로 딱 나타날까? 그러면 헤들리 순환은 얘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띄워보면은 헤들리 순환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무역풍 페레 순환은 이렇게 막 직선 운동을 할까? 여기 보면은 약간 직선 운동은 아니잖아.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고 실제로 이 그림은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그림이 좀 아쉽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표현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입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 그림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헤들리 세포, 헤들리 순환을 하고 띄워보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 순환이 어떻게 되냐? 여기 상층에서는 경도선을 따라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약간 전형적으로 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무역풍은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고. 근데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나? 네. 튜브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순환이 일어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도 바뀔 거야. 요거는 너희가 G2 때 Z2류의 어떤 시간에 따른 분포, 계절에 따른 분포를 배웠다면 아마 기억나겠지만 자, 요 자료 한번 볼까? 여기 있는 자료는 이제 대기 대순환을 딱 나타낸 건 아닌데 그 중에 요 부분 적도 저기압대 혹은 열대 수렴대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영어로 ITCG라고 하는데 이 보라색 선이 지금 1월과 7월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나? 네. 어디가 더 북반구 쪽으로 치우쳐 있어? 7월. 7월이지. 왜 그럴까? 온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높아져서 어디 온도가 높아져서? 남반구 쪽. 남반구 쪽에 온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높아지면 위로 올라가나? 예. 남반구 쪽 겨울. 남반구 쪽 7월에 겨울. 그냥 편하게 북극 지역의 어떤 기온 변화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1월의 경우에는 북극 지역의 기온이 7월에 비해서 어떻게 돼? 낮아지잖아. 그러면 추우니까 북극 지역의 차가운 공 기단의 세력이 더 강화되겠지. 그러니까 더 이렇게 아래쪽까지 영향을 줄 거야. 되게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반면 7월은 북극 지역이 북반구가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북극 지역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질 테니 차가운 세력이 충분히 남하하지 못하고 이 지역에 ITCG가 형성이 되겠지. ITCG가 열대 수렴대라고 하는데 무엇의 약자일까? 영어 공부해보자. Z가 zone. Z는 존 맞아. Convergence. C는 convergence 수렴이 맞아. I는 뭘까? International. International 하면 국제적인 이런 의미인데 국제적인 열대 수렴대 이게 좀 이상하잖아. 아니야. Integrate 적분 이런 건 아니야. Isolate. Isolate 그거는 고립된 이라는 의미 아이가. 저 원래 한글 뜻이 뭐라고요? 열대 수렴대. 그럼 이미 사실 다 나왔지. Tropical Convergence Zone. 네. 이 I는 뭐냐? Intertropical에서 I.
그래서 열대 기후와 열대 기후 사이에서 수렴이 일어나는 지역이라 가지고 ITCG라고 이런 걸 붙였다고 해. 그래서 이런 영역이 지금 시간에 따라 다르다. 즉 당연히 역동적으로 이러한 대기 대순환의 구조는 변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발달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게 우리 책에 서술되어 있고, 방금 얘기했던 대기 대순환의 구조, 그러니까 열대 수렴 때, 중위도 고압 때, 한대 전선 때,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헤드리 순환, 페달 순환, 극순환, 요 9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 쭉쭉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 얘들아, 여기서 하나만 질문해보자. 한대 전선대는 왜 이름이 한대 전선대야? 추웠어요. 추워서 한대 전선대라고 이름 붙이면 되나? 그냥 좀 구분해서 얘기해봐봐. 그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드는 게 반대 전선. 그건 한랭 전선이야. 비슷했다. 그냥 올라타는 거 그래. 그냥 올라타는 거, 그걸 올라탈 수는 있지. 그래서 전선이 생기는 거지. 자, 구분해보자. 한대는 왜 한대일까? 이 지역이 무슨 기후라서? 한대 기후라서. 열대 수렴대는 열대 기후잖아. 한대 기후고, 전선대는 너희가 방금 얘기했듯이 전선이 주로 많이 생겼어. 왜 전선이 많이 생겨? 전선이 뭔데? 그 서로 다른 기단이 맞아. 서로 다른 성질의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전선면이 있을 텐데, 그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서 생기는 선을 전선이라고 해. 그런 전선이 많이 생겨서 한대 기후에 전선이 많이 생기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뭐 없어. 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한대 전선과 구름을 이렇게 착착착 이쁘게 표현해놨다. 맞지? 여기 구름이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이 생기는 것도 여기 이쁘게 잘 표현해놨어. 여기 한대 전선 주위에 이제 어떤 강수 현상이나 저기압 이런 것들이 주로 발달하는데, 이 그림에는 그런 것들도 좀 표현이 되어 있어서 교과서 이외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대기 순환의 구조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의 원인과 역할에 대한 게 간단히 나와 있는데, 뭘까? 원인과 역할은? 에너지 불균형. 그래, 에너지 불균형이 원인이고 에너지 불균형 해소가 역할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 여기 있는 자료는 우리가 화학과학에서도 했었고 아마 너희가 작년에서도 배웠을 텐데, 우리 지구가 구형이라서 태양 복사에너지의 흡수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지구 복사에너지의 방출도 이렇게 위도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 저위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과잉되고, 그 다음에 중위도에서 고위도까지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런 에너지 전달이 일어난다. 여기서 에너지의 전달이 어느 위도에서 가장 크게 일어난다고 혹시 배웠나? 38도. 여기 교차하는 38도 여기 탁 찍어놨는데, 위도 38도 부근에서 에너지의 열수송, 에너지의 수송이 가장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위도에 따른 어떤 열 에너지의 차이, 그리고 수송에 관련된 것도 여기 PPT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우리 책에는 대기 대순환의 원인과 역할로 116페이지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소개가 되어 있다. 이 그래프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한번 보자. 어쨌든 좋은 그래프야. 자, 여기서 쌤이 하나 질문을 해보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가 뭘까? 단위는 그래 잘 소개해놨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가 뭘까? 받는 복사 에너지 빼기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아니야. 그러면은 저위도가 확 플러스여야 되고 극지방이 마이너스여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네. 네. 여기 적어놨네.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북쪽으로. 열수성의 방향을 나타낸 거야. 이거에 관한 설명이 우리 책에 없어서 쌤이 추가로 넣어놨어. 즉 북반구에서는 에너지가 어디로? 적도에서 북극 쪽으로.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 에너지가 어디로? 적도에서 남극 쪽으로. 그래서 여기 다 플러스고 여기 다 마이너스야. 전체적인 파란색 전체 수송량을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파란색은 여기 빨간색 면적, 노란색 면적, 분홍색 면적을 다 합쳤을 때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는 거야. 세 그래프의 그 적분의 결과라고 봐주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전체 수송량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먼저 대기, 해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열수송을. 그리고 대기, 해양을 각각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해양은 그냥 해양으로 하면 되는데, 대기에 의한 열수송은 느낀열과 수문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책의 표현이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우리 책에는 전체 수송량을 대기에 의한 열수송, 해양에 의한 열수송, 스문 열수송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 근데 이렇게 구분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여기 분홍색, 빨간색을 대기에 의한 느낌 열수송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홍색을 대기에 의한 수문 열수송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선생님이 대기과학 개론이라는 전공 책에서 또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우리가 좀 적어줘야 될 것 같다. 자, 그럼 대기에 의한 전체 열 수송을 우리가 느낌열과 수문열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두 열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좀 아는 사람? 느낌열, 수문열. 느낌이 실제로 방출되는 느낌이 방출되는. 느낌이면 실제 측정 가능한 현재 온도고 수문열이면은 그 공기가 낼 수 있는 최대로 낼 수 있는 에너지. 최대로 낼 수 있는 에너지. 느낌열은 설명을 상황 잘해줬어. 느낌열은 이 공기덩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재 측정 가능한 온도를 말하는 거야. 근데 수문열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기체 상태에서 액체로 이렇게 바뀔 때 그때 상태 변화하고 잠열 방출하잖아. 네. 그게 보통 뭐 태풍의 에너지 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 상태 변화하려면 공기 안에 뭐가 있고 당연히 수증기가 있을 거고 이 수증기의 상태 변화에 따른 수문열 방출 요게 또 결국엔 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느낌열과 수문열을 바꿔준다는 구분해야 된다. 적도 지역에 한 35도만큼 가열된 공기가 있어. 얘는 이제 측정 가능한 온도계를 꽂았을 때 측정이 가능한 공기통이야. 얘가 바람을 타고 어찌어찌 가가지고 중위도 고위도로 갔어. 그러면 저위도에 있는 열이 중위도 고위도로 전달이 된 거잖아, 맞지? 그러면 느낌열 수송이 된 거야. 근데 이 느낌열의 수송에서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저 35도의 공기가 열을 전달하고 이제 어떤 복사 평형이 열적인 평형이 일어나면서 이 35도의 공기가 뭐 예를 들어 한 10도, 5도, 뭐 0도가 됐다고 하자. 그러면 이 공기 안에 있는 수증기가 상태 변화하고 온결이 되면서 잠열이 방출되겠지. 그때 발생하는 수문열은 우리가 이 느낌열에서 고려를 해준 거야. 아니지. 뭐 따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열을 결국에는 대기에 의한 열 수송으로 봐야 되고 그 열을 구히 표현하려면 대기에 있는 수증기가 이류해서 또 상태 변화에서 방출한 수문열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 대기에 의한 열 수송의 범주 안에서 해양은 그대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그래프를 한번 각각 분석을 해보자. 먼저 따뜻한 공기의 이류에 의한 느낌열. 얘네들은 그 헤드리스나 페레스나 흑수나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적도의 에너지가 많고 극지방의 에너지가 적으니까 어쨌든 전도, 대류, 복사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열 자체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북반구에서는 북쪽으로, 남반구에서는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홍 색깔 한번 봐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수증기의 이류에 의한 수문열은 북반구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인 영역이 있고 마이너스인 영역이 있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했지? 북쪽으로 간다는 거. 얘는 북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남반구에서도 플러스가 있어. 북쪽으로 간다는 거고 남반구에서 마이너스. 남쪽으로 간다는 그런 수증기의 이류에 의한 수문열이 있어. 요거는 왜 이렇게 빨간색이나 노란색과 달리 이렇게 구부정 할까? 그게 움직이면서 승강 하면서 잠열 방출됐다가 다시 열 흡수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지금 연측 방향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남측 방향을 얘기해요. 접근이 다른 것 같은데. 올라오면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갔다가 내려가가지고 그거 위로 내려갔다 하는 것은 지금 그 위와 아래 연측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남북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구 자전축 교육이. 아니 그거랑 제가 볼 때 편서풍 파동. 편서풍 파동은 30도, 60도에서 주로 편서풍 파동이 보이는데 지금 이슈는 요거잖아.
헤들리 순환에 의한 지면 근처의 바람에 의한 것이래요. 그래.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샘플이트.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요 부분을 한번 앞에 대기 대순환과 관련해서 설명해볼게요. 자, 수문열의 수송은 결국 수증기의 이류가 필요했어. 그럼 그 수증기의 이류는 뭘로 가능한 거야? 수증기. 바람 때문이잖아. 바람. 수평 방향 이류 때문이야. 그러면 헤들리 순환에서 봤을 때 여기가 0도잖아. 그러면은 0도에서 30도 사이에 무슨 바람이 불어? 북동부 역풍이 불잖아. 네. 즉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즉 남쪽으로 수증기가 바람이 불고 수증기가 이류할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어떤 편서풍이 불잖아. 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바람이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수증기의 이류가 일어날 거야. 그 다음에 0도에서 남반부 30도까지 이 경우는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남동부 역풍이 분다. 그러니까 바람 그리고 수증기의 이류가 어떻게 된다? 북쪽으로 향한다.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남반부의 경우에는 이 화살표가 지금 잘못되어 있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편서풍에 의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바람의 방향이 북쪽 남쪽 그러니까 수증기의 이류가 북쪽 남쪽 그러니까 열의 수송 방향 수문열의 수송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요게 우리 방금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뭐다? 대기 대순환, 즉 특히 이제 헤들리 순환의 바람 방향, 또 페렐 순환의 바람 방향, 지면 부분에서 수증기가 많이 있는 지면 부분에서 즉 편서풍과 무역풍의 바람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을 방금 내가 잘 읽어줬는데 그 내용과 관련 지금 뭐라고 얘기해주면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 극지방은 사실 극지방 여기 북방과 뭔가 60도에서 90도 사이에 극동풍 불잖아. 극동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지. 그럼 여기 그래프에서는 뭘로 표현되는 거야?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돼. 네. 근데 왜 여기는 지금 양 극지방에 표현이 안 돼 있어? 왜 0으로 수렴하는 거 같아? 거의 안 움직이고 거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닌데 바람 센데 건조해서 건조해서 너무 온도 차가 커서. 너무 온도 차가 커서 네, 건조해서. 건조해서? 이미 저 60도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수문열 방출이 다 돼가지고 수증기가 다 방출됐다가 아니고 뭐가 방출돼서? 수문열. 수문열이 됐나? 네, 손으로. 그래요. 수문열이 방출돼서 이미 위도 60도 이상에서는 극지방이고 온도가 이미 차갑잖아. 그러니까 수증기의 응결은 충분히 다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수증기의 이류가 있어도 어떤 장열의 방출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따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의 열 수송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0에 수렴해서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노란 색깔 해양에 의한 열 수송은 대기와 마찬가지로 적도 지역에서 극지방으로 이렇게 북방구는 플러스 방향 즉 북쪽으로 남방구는 마이너스로 즉 남쪽으로 이렇게 열 수송이 된다. 요거 해양에 의한 열 수송은 무엇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까? 순환. 그래 해순환 해수의 표층 순환 요거 말이에요. 특히 난류 저기도에서 고기도로 저기도에서 고기도로 저기도에서 고기도로 저기도에서 고기도로 이런 난류가 결국에는 이제 직접 열을 옮겨주니까 이 난류와 관련돼서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기 대순환의 원인 역할 또 열수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자, 그 다음 교과서 117페이지에서는 편서풍 파동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그래 작년에 ESMG에서 편서풍 파동 실험을 했는데 뭐 직접 보거나 체험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들 바빴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야. 작년에 2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우리 유튜브에 막 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아마 작년에 활동하면서 그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마 참고도 하고 했을 텐데, 그치? 근데 작년에는 영상을 찍지 않았어.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따로 없고,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이
이 실험을 한 영상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세 시작. 마그비 스피드로 흠뻑 국내 1위 마그비 스피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물을 데울 수 있게 얘를 이런 나사를 대전 원통 돌려서 실험 조절을 장치가 해주면 있는데 여기 또 콘센트가 있어요. 이 콘센트면 이제 장치 기본 조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깥에는 안쪽에도 이제 물 넣고 가운데도 물 넣고 이제 색소도 넣고 싶으면 넣고 배워야겠죠? 바깥에는 랩으로 이제 히터로 오르면은 얘가 회전 속도가 반드시 이렇게 돼요. 를 하고 이제 회전이 되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를 체크해보고 이제 밖에 이제 물이 따뜻해질 거야. 기포도 막 생기지. 그다음에 가운데 물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황가루를 이렇게 가운데 물 영역에 넣어준다. 또 강렬한 반응이 온도 차를 나타나기 때문에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기다려보도록 가운데 쪽에는 얼음을 얼음을 넣도록 넣을 할게요. 거다. 자, 이거를 자, 이 실험 장치가 편서풍 파동 실험 장치래. 그럼 이 실험 장치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 왜 이렇게 더운 물, 얼음물 뭐 이렇게 되는 걸까? 더운 물은 무슨 적도지방 적도 부근에 따뜻한 물을 이제 의미하는 게 얼음물은 극지방 극지방에서. 그래서 이 실험 장치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여기가 극지방이고 바깥이 이제 적도 지역인 즉 천구의 북극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어떤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를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 왜냐? 우리는 공중에 구체를 띄우고 이 구체의 중심에 중력이 작용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 수 없잖아. 그런 거 만들면 아주 획기적이겠지. 말이 안 되겠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북극에서 내려다보는 상황의 어떤 실험 장치를 임의로 만든다. 자, 그리고 뭐 책에는 알루미늄 가루를 띄운다고 했는데 우리는 방금 송화가루를 띄웠고, 그래서 이 자전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장치 자체를 뱅글뱅글 돌려본다. 돌려보면은 회전 속도도 조절하고, 그래서 여러 위도에서 유체의 운동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확인해보자. 여기는 지금 무슨 방향으로 돌리고 있어? 시계 방향이지. 북극에서 내려다 보면 반시계 방향일 텐데 이렇게 시계로 돈다는 건 이제 남극에서 이렇게 남반구를 들여다 본다라고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처음에는 송화가루가 처음에 가만히 있었어. 회전판이 돌아가죠. 근데 이제 돌리면은 당연히 이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이 접선 속도, 선 속도가 빠르니까 처음에는 이 송화가루가 이렇게 감겨. 차는 속도 때문에 감겨. 네. 근데 점점 이렇게 물의 속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송화가루도 이렇게 이 벽면과 나란하게 그림을 돌리지. 그럼 계속 이렇게 돌아야 될 거야. 근데 열의 차이가 있잖아. 이 송화가루의 이 운동하는, 회전하는 모습이 점점 바뀌게 될 거야.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점점 이 선에 뭐가 생겨? 울고울한 뭔가 화형이 보이지. 가만히 앉으니까 소리가 끊기네. 만들어지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파가 또렷해지고 어떤 소용돌이 와동 같은 게 생기고. 오, 완전 잘 돼. 아주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잘 된대. 그래서 이런 실험 장치라, 이 실험 장치에서 이렇게 파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편서풍 파동의 발생 기작과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볼게.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은 없나? 여기 있다. 아이씨. 여기 더운 물이었어, 그렇지?
이 더운 물, 가운데 물은 그냥 미지근한 물이야. 근데 더운 물과 닿아 있는 곳에서는 물이 아무래도 따뜻하니까 상승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얼음 물과 닿아 있는 이 안쪽 벽에서는 이렇게 하강하려고 하는 그런 물의 운동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이렇게 상승하고 하강하고 하면서 이런 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순환은 우리 대기 대순환은 뭐가 닮아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헤드리 순환 닮아 있지 않나? 헤드리 순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극단적에서 상승하고 좌우측에서 하강. 어쨌든 이런 하나의 좌우면상의 순환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런 순환에서 이제 회전을 시키니까 이렇게 그냥 극지방 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죠 여기에? 전형력이 고려됩니다. 근데 전형력이 고려되고 이렇게 바로 그걸 한번 전형력이 가는데 만약에 이 전형력이 계속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이 열이 충분히 이제 극지방으로 이렇게 딱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안 가고 전형력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얘를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이제 이런 이제 저면상에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게 계속 회전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런 파동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쭉 휘어지고 또 계속 여기서는 열을 북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휘어지고 하면서 파동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편서풍의 파동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 실험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서풍 파동의 발달 과정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지구는 이미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파동이 형성이 되어 있어. 그렇지만 여기는 안 돌렸다가 점점 돌리니까 편서풍 파동의 이제 발달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야. 그래서 이런 실험 장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작 변인으로는 뭐가 있을까? 온도차 또 회전 속도, 회전 속도 또 용기의 크기. 용기의 크기 맞아 용기의 크기만이 중요할까? 용기의 크기가 변하면 벽에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달라지겠지. 여기에 그 물의 양과도 관련이 있을 거고 또 얼음과 더운 물의 온도 차이 얘기했었고 액체 정성. 액체의 종류 이 액체가 무엇인지 꼭 물이 아니어도 좀 괜찮겠지만 물의 유체의 종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요인들이 실험의 결과 여기서 말하는 실험의 결과는 결국 이 파가 뭐 얼마나 만들어지냐 그런 것과 관련이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설명이 또 뒤에 조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앞에 뒤에 설명 보자. 회전 원통 수조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나타낸 거다. 이게 뭐 실험의 결과래. 그래서 회전 속도가 느릴 때 가운데 원통의 물은 바깥쪽에서 상승하고 안쪽에서 하강하는 헤드리 세포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런데 회전 속도를 높이면 이게 전향력이 세지니까 파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또 회전하는 와동이 매우 빠른 흐름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와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하면은 실제로 북반구 편서풍처럼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 와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즉 반시계 방향으로.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떨까? 시계 방향으로 와동이 나타나는 거지. 이런 소용돌이의 움직임, 이런 소용돌이 모양의 움직임, 이런 서로 다른 모습의 와동들이 막 보이면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걸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중위도 지역의 편서풍 파동과 제7류의 운동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설명은 이제 이 실험과 관련된 해석을 조금 하는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여기에 로스비수를 넣는 것보다는 물론 로스비수를 넣어서 해석을 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온도차 그리고 회전 속도 여기 회전 속도 있지만 온도차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 실험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로스비수가 아니라 열로스비수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더 좀 이 실험의 결과와
연결지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열 로스비수 공식을 여기 가져와 봤어. 그럼 열 로스비수의 공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온도차,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유체의 종류, 이게 열 팽창 계수거든. 유체의 종류. 그 다음에 유체의 깊이, 이게 높이 설치를 하면 물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유체의 깊이. 그 다음에 이 통의 뭐 크기, 즉 외벽과 내벽 사이의 반지름 차이. 요만큼이 외벽의 반지름, 요만큼이 내벽의 반지름이라고 하면 요만큼의 거리가 결국 물을 얼마만큼 더 넣을 수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된 거니까 P-A에 해당하는 반지름 차이.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중력 가속도.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실험 장치에 이 파가 몇 개쯤 만들어지느냐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이제 실험적 그래프가 이렇게 또 어떤 책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y축은 열 로스비수의 값, 그 다음에 x축은 이제 자전 각속도나 요런 항들, 요런 항들의 일부를 묶어서 이제 g라고 나타내고, 그래서 자전 각속도와 그 다음에 열 로스비수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그 편소풍 파동 실험 장치 안에 파가 몇 개나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밝힌 뭐 자료도 있는데, 이 내용은 PPT에 없어. 쌤이 일부러 안 넣었어. 이 그래프를 가지고 뭐 시험에 내거나 그러진 않으려고 해. 그래서 이런 실험 장치가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뭐 편소풍 파동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걸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보면은 얼스점 롤스쿨에 보면은 편서풍 파동은 지상이 아니라 상층에서 일어나는 큰 파동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모드를 공기의 바람에, 표면의 바람이 아니라 1000헥토파스칼 말고 850헥토파스칼 말고 700 말고 500에서 250 정도로 가면은 여기 이제 편서풍 파동이 보여. 여기 이제 적도 지역에서 보는 거고, 그러면 이도 한 50도, 60도 여기 부근에서 이런 파동이 나타난다. 250에서 보면 좀 정확한데 이렇게 올라갔다. 고기압성 경도풍, 저기압성 경도풍 이렇게 꾸불꾸불. 여기 뭐 두 개 보이지? 이 위에 게 뭐고? 한대 제트류. 이 아래 게 뭐고? 아열대 제트류. 여기 두 개의 제트류가 보이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색이 보라색일수록 하얀색일수록 더 속도가 빠른데, 여기서 보면은 이 고기압성 흐름은 확실히 속도가 어때? 빠르지. 네. 그 다음에 저기압성 경도풍은 느려지지.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북극에서 내려다 보면은 어떤 모습이다? 이런 식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꼬불꼬불하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이게 우리 책에 있는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이 너무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영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거의 갈 수가 있다. 남반구에서 보면 어떨까? 시계 방향을 뱅글뱅글 이렇게 돌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파동이 그래 있구나 라는 거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19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은 이 편서풍 파동과 관련된 설명이야. 그래서 뭐 파장은 한 10,000km 정도 되고, 이렇게 행성 규모의 파를 우리는 로스비파 행성파라고 한다. 요거는 아까 초장주기파 하면서도 설명했었지. 그리고 이러한 로스비파가 어떤 위도 방향으로의 사행을 하면서 수렴이나 발산이 형성됐다. 요 내용은 아마 너희가 G2에서도 이런 거 어디 있어? 이런 거 하면서 아마 했을 거야. 기억나나? 상층의 수렴과 발산이 발생하고, 또 이것이 지상의 수렴과 발산, 즉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다. 이런 것들은 아마 G2 시간에.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119페이지에 가나다 그림을 소개하는 자료에서 순합성 대기, 경합성 대기라는 설명이 있어. 이거 한번 보자. 자, 그림 가의 경우는 등고도선과 등온선이 지금 나란해. 그러면 바람은 지금 셋 다 사실 직윤풍, 즉 등고선과 바람이 나란한 직윤풍이 둘 다 직선으로 불고 있는 직윤풍의 모습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바람이 이렇게 쭉 불어도 등온선 자체가 이러니까 온도에 이류가 있을까? 온도에 이류가 따로 없겠지.
근데 나와 다의 경우는 지금 어떨까? 온도의 이류가 발생할 것 같아. 왜? 바람이 부는 방향과 등 온선 사이에 이제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즉 등고선과 등온선이 날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수납성 대기라고 하고, 이때 순자는 딸의 순자야. 잘 따라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와 다와 같이 등고선과 등온선이 교차하고 있는 경사져 있는 경우를 우리는 경합성 대기라고 한다. 기울어질 경자, 영어로도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럼 경합성 대기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 온도의 이류가 생기고, 온도의 이류 결과 밀도의 차이가 생기고, 결국 연직 방향에 대류가 생기게 되겠지. 그래서 수납성, 경합성 대기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해를 해보면 되겠고, 그리고 방금 온도 이류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류와 관련된 식을 앞서 배워본 적이 있다. 맞지? 예.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V 내적 del T 이렇게. 지금 온도장이니까 바람장과 온도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요 부분이 이류와 관련된 표현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이 값 자체가 플러스가 되면 온난 이류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면 한랭 이류가 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 9를 또 붙인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나?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여기 그림 나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자, 이 그림 나에서 바람은 여기 4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남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바람을 지금 동서남북 방향 벡터로 이제 나눠보자. 그럼 이 바람은 동서 방향으로는 무슨 방향으로? 플러스 U 방향에 벡터가 있다, 맞지? 그 다음에 남북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V 방향으로의 벡터가 있다, 맞지?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는 여기 지금 수식의 결과를 보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가 있는데 X 방향으로 할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지.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25. 그래 플러스 값이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는 즉 Y 방향으로 할수록 온도는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이 한번 대입을 해보자. 마이너스 U는 뭐다? 플러스.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는 플러스. 그럼 이 전체가 뭐다? 마이너스가 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V가 뭐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보면 마이너스.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니까 둘 다 더하면 뭐다? 마이너스. 그러면 온도의 이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한랭 이류다. 그럼 이 상황은 지금 한랭 이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봐도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해보죠. 아이고 춥겠다. 영하 딱 가운데를 보면은 마이너스 22.5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와? 영하 25도가 있는 이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관측자 입장에서는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영하 25도 요 영역에서 바람이 영하 22.5도인 쪽으로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불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한랭 이류라고 할 거다.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림을 해석했을 때도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통해서 이류의 방향, 온도의 변화를 체크해 봤을 때도 우리가 한랭 이류인지 온난 이류인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해보고. 그러면 다는 너희가 알아서 해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대기 대순환에서 이제 이런 경도풍, 지교풍, 경도풍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은 요 부분만 한번 보자. 요 부분만 들여다보자. 요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어떤 것과 비슷해? 나와 비슷하지 않나? 25도, 20도, 바람은 남동쪽이야. 얘도 영하 25도, 영하 20도, 바람은 남동쪽.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나는 무엇과 비슷해? 요 다와 비슷하지. 영하 20도, 영하 25도, 북동쪽. 그리고 영하 20도, 영하 25도, 북동쪽. 요 그림의 가가 앞에서 나였으니까 얘는 한랭 이류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요 그림의 나는 앞에 그림의 다와 같이 온난 이류가 되거든. 그래서 요 부분은 바람이 등고선이 거의 직선에 가까우니까 지균풍에 근사시킬 수 있겠고,
여기는 등하고선이 지금 곡률이 있으니까 경도풍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가 북반구일까 남반구일까? 여기가 북반구일까 남반구일까? 왜 북반구일까? 위로 올라가면 온도 맞아. 온도를 보면 돼. 어디로 갈수록 온도가 하강하려면 북반구여야 되겠지. 그렇게 봐도 되고 또 요 방향이니까 사실은 쌤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등고도선. 등고도선이 높을수록 어떤 의미라고 했어? 이 지역에 기압이 높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압 경도력은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요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지금 여기는 경도폭이니까 이제 90력도 여기로 작용하면서 이런 고기압성 흐름이 만들어지겠지. 어쨌든 맞아. 어쨌든 이 부분은 북반구다. 자, 그러면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고기압성 경도폭, 고기압성 경도폭. 그 다음에 여기는 직역풍.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압성 경도풍이 불고 있겠다. 그러면은 속도를 비교하면 우리가 어디가 더 빠르고 어디가 더 느렸지? 고기압이 제일 얘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제일 느리고. 그래서 쌤이 아까 Earth Null School.net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이 여기 고기압성 흐름, 즉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휙 가는 것, 여기는 빠르게 나타나고, 여기도 뭐 적당히, 그 다음에 여기는 느리게. 그림상에서는 초록색으로 보였었지. 뭐 그림처럼, 이거처럼 고기압성 흐름 빠르게, 그 다음에 저기압성 흐름 느리게, 고기압성 흐름 빠르게, 또 여기 저기압성 흐름 느리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죠. 또 고기압성 흐름이니까 빨라, 저기압성 흐름이니까 느려. 그리고 여기는 적당한 속도로 가.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뒤에서는 빨리 가자 하고, 앞에서는 잠깐만 천천히 가자 해. 얘 입장에서는 어때?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어쩌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뒤에서 막 빨리 오니까. 그리고 뒤에서 올 때 온도는 어떤 온도가 내려와? 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한랭 이류가 생기고 온도가 더 낮아지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곳보다는 밀도가 커지면서 결국에는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지상의 입장에서는 막 위에서 공기가 내려오래. 아이고 공기가 많이 모였다. 무슨 기압? 고기압.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빨리 가고 뒤에서는 천천히 오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발산이 일어나겠지? 발산이 일어나면서 지상의 공기도 같이 이제 끌어올려주고, 그러니까 공기가 여기서 발산이 위에 왜 공기가 없어 하면서 아래서는 저기압이 있지. 그래서 여기 기압 마루가 있고 기압 골이 있는데, 기압 골의 동쪽의 지상에는 저기압이, 기압 골의 서쪽의 지상에는 고기압이 주로 형성이 된다. 이런 내용까지 또 아마 지수 때 배웠을 텐데, 맞지? 이렇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연직 방향으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팔을 우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경합 불안정이라고 하고, 그러한 팔을 경합 불안정 파라고 해요. 그래서 편서풍 파를 경합 불안정파, 행성파, 로스기파, 이렇게 다양한 또 별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부분 넘어가면 되겠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학습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하고 이제 순환 하면은 아마 금방 끝날 거야. 다음 시간에 아마 1시간 정도는 될 테니까, 그리고 혹시 미리 필요한 사람은 미리 공부를 좀 하도록 하고. 수고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또 이런 그림이 하나 있다. 120페이지 아래 보면 요 그림, 요 그림에 관련된 설명이 쭉 있는데, 요 그림에서 얘는 안 알려줘. 이 초록색 선은 뭘까? 초록색 선. 여기 초록색 선. 요 점선. 요 점선이 뭘 의미하는 걸까? 가나다에 다 있어. 초록색 선. 초록색 선은, 참고로 이 그림을 설명하면 위에 있는 세 개의 그림은 상층이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세 개의 그림은 지상이야. 상층과 지상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가나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좀 떨어뜨려 놓지. 왜 이렇게 착착 붙여놨을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점점 상층의 기압골과 지상의 온대 저기압이 어떻게 발달하고 소멸하는지를 이제 하나의 이 그림에 나타낸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처음에 요 상황을 봤을 때 경합 대기가 있다 맞지? 경합성 대기가 지금 있어. 즉 이 등 고도선과 여기 빨간색에 나는 등 온선에 지금 경사가 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기압골이라는 게 있고 또 기압마루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기압골과 기압마루가 있으면서 여기서는 이제 수렴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뭐 발산이 일어나고 상층에서 그런 변화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기압골의 동쪽에서 상층에서는 발산이 있으니까 요 아래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상승기류가 있으니까 저기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된다? 요 경합성은 한번 발생하면 점점 심화돼. 경합성이. 그러면서 이렇게 더 꾸불해지게 된다는 거야. 얘들아, 네. 더 꾸불꾸불해지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찬 공기가 어떻게 돼? 쭉 아래로 끌려온다. 마치 뭔가 젤리가 쭉 늘어나서 톡 끊어지는 것처럼. 이만큼 이제 늘어났어. 찬 공기 이만큼 갔어. 계속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 그냥 톡 끊겨져. 그리고 요 한랭한 공기 주위에는 어떤 바람? 반시계 방향의 흐름이 있으니까 중심에 저기압의 형태의 어떤 바람이 형성이 되겠지. 이거 왜 요 화살표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거 왜 이런데? 이거 왜 이런데 이거? 나 처음 봤다. 이 화살표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이가? 아닌데. 고기압은 요거 맞거든. 그럼 저기압은 요거 돼야 되잖아. 틀렸다. 잘못된 것 같다. 방향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왜 자기 혼자 이러는데? 또 하나 찾았네. 이것도 이 부분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된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층은 이렇게 되고 지상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발산이 발달한다, 그렇지? 발산이 발달하고 여기서는 발산이 훨씬 더 심화될 거야. 그래서 훨씬 더 강한 상승기류가 있겠지. 그래서 온대 저기압이 점점점 발달해. 발달하다가 여기 한번 보자. 얘들 여기 상층에 여기 중심에 저기압이 생겼어. 그러면 저기압의 특성은 상층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공기가 수렴하는 거지. 맞지? 네. 여기서도 수렴이 일어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수렴이 일어나. 그리고 여기서도 상승이 일어나야 돼. 여기서는 발산이 일어났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렴이 일어난다. 그리고 위에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발산이 아니라 수렴이 일어나니까 얘가 올라오려고 할까? 안 올라오려고 하겠지. 즉 상승이 약화될 거야. 그래서 상승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상층에서 이렇게 저기압이 있고 지상에도 저기압이 있으면 얘는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고 이제 저기압 지상에 있는 온대 저기압도 결국엔 이제 소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 그림이 조금 너희가 지구가 원에서 온대 저기압의 발달과 소멸을 안 배웠지만 우리 학교에서 여기 요 전선은 우리가 폐색 전선이라고 하거든.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폐색 전선을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표현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요 영역 여기서 요만큼의 영역은 폐색 전선에 해당하고 이 폐색 전선의 발달은 곧 이제 어떤 자 그래서 여기 편속풍 파동과 날씨 어떤 발달 소멸 과정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제트류 보자. 제트류는 편속풍 파동 거기서 유속이 빠르게 나타나는 정확한 기준은 없어. 그냥 주위보다 좀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영역을 우리는 제트류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제트류는 어디 쪽일까? 몇 미터 퍼 세크 쪽. 참고로 파란색이 풍속, 빨간색이 온도야. 40 여기. 맞아, 잘했다.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이렇게 40m per sec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미터 퍼 세크를 킬로미터 퍼로 환산하면은 뭘 곱해줘야 될까? 3600을 곱하고 1000을 나눠주면 돼. 즉 3.6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40 곱하기 3.6은 144. 그래서
140m/s는 꼭 144km/h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144km/h의 아주 빠른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보다 빠른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뭐 온도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아무래도 저위도 지역에 이 위도에 따라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겠지. 이러한 온도 차이가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이 기압 경도력이 생기는 거고, 그 기압 경도력 때문에 여기에 풍속이 빠른 영역이 생기는 거지. 그런 설명이 여기 교과서 121페이지에 나와 있어. 이제 대륙권 계면 부근에서 10에서 15km 사이 풍속이 빠르게 나타난다. 그걸 Z류라고 한다. Z류의 폭은 100에서 500km, 두께는 수 킬로미터를 갖는다. 자, 요거 그림을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위도 20도에서 30도인데 폭이 요만큼을 쭉 연장시켜보면 위도 몇 도 차이인 것 같아? 이 폭, 위도 한 몇 도 영역이 있는 것 같아? 3도? 그래. 위도 3도 영역에 이 폭을 가진다는 거죠. 두께는 쭉 연장해보면 필요 없어. 몇 킬로미터 정도일까? 5kg. 5km나 돼? 요 폭이? 두께가? 1.5? 그 정도라고 하자. 그러니까 수 킬로미터 정도. 이런 얘기도 알겠고. 100에서 500km래. 얘가 100에서 105km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도 3도에 해당하는 수평 거리는 몇 킬로미터 정도일까? 계산 방법은 6,400. 그래.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에서 어떻게? 나누기 360을 나누고 3을 하면은 이 정도 나오네. 335km 정도 나오네. 이 폭이 요만큼의 영역이 335km야. 엄청 제법 넓지. 그래서 풍속도 이 정도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상류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류라고 하는 것은 좌우면상에서 이렇게 자른 거야. 뭐 쉽게 말하면 경도선을 따라 바람을 싹 자른 거야. 잘랐을 때 나타나는 이 큰 동심원상의 운동, 흐름, 그런 것을 우리는 대상류라고 얘기를 해요. 대상류. 이 대상이 뭘까? 모르겠다. 자, 그리고 이게 연직 단면에서 대상류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24도 부근에 13km 높이에 40m/s Z류 있다. 그리고 남북 방향 온도 차이가 큰, 여기 남북 온도 차이가 여기 위도 연직 방향으로 크게 나타나고 여기는 이제 좀 작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 수평 방에서 온도 차이가 좀 클 텐데 이 영역 부분에서 기압 경도력도 크고 풍속도 크고 나타난다. 이 Z류는 어떻게 발견되었냐? 여기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일본으로 가려고 했어. 쳐들어가려고. 포탄 터뜨리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야 되지. 태평양 건너려면 미국에서 일본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출력을 내고 이제 비행기가 달리는 거야. 가자 했는데 뭔가 잘 안 가. 속도가 잘 안 나. 그래서 뭐야, 비행기 고장났나?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빠르지? 왜 이렇게 바람이 세지? 이제 바람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보고를 하는 거지. 바람이 너무 세다. 빨리 가려고 하는데 빨리 안 가진다. 여기 무슨 바람이 있나? 그런 것으로 Z류가 알려졌대. 물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맥락으로 Z류의 존재가 알려졌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항공기가 동쪽으로 비행할 때는 Z류를 이제 타고 순항을 하려고 하고, 서쪽으로 비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Z류를 이제 맞으면서 가야 되니까 좀 피하려고 한다고 해. 그래서 쌤이 이거 궁금해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친구가 아시아나에서 부기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저기 국제선을 많이 이용하진 않았대. 쌤이 궁금했던 거는 뭔가 인천과 뉴욕 사이 그렇게 태평양을 건너는 항로를 좀 궁금했었어. 근데 그 친구도 아직 그 항로를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는 했지만 본인이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어떻게 얘기해주느냐, 비유를 해주던데, 우리가 날씨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막 그 시내버스의 노선이 막 바뀌고 그러진 않잖아. 정말 그 항로에 뭐 전쟁과 같이 뭐 또 침수, 뭐 도로가 끊기고 이렇지 않으면 날씨가 조금 안 좋다고 해도 그냥 그 경로대로 잘 돌아가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 항공 노선도 크게 막
다르게 설정해 놓지는 않는데 하지만 경로가 긴 뭐 태평양을 횡단해야 되는 그런 경로가 긴 경우에는 그 운항 관제사가 있는데 운항 관제사가 이제 한 여러 가지 뭐 6개 정도의 그런 노선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세팅을 해 놓는데 그리고 그날 제트류가 어디 쪽에서 발달하는지를 보고 오늘은 4번 항로를 이용하면 이제 순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정을 조금 해주긴 한데 그 하늘 상에서 최대한 다른 비행기의 이동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그 몇 가지의 항로를 짜놓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제트류를 완전히 이용하고 싶다면은 제트류 편속구 파동이 1분이니까 좀 구불구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직선 거리가 아니잖아. 굳이 제트류를 이용하고 싶어서 구불구불 가면 오히려 손해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노선에 큰 변화가 없대. 그리고 이것도 쌤이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 실시간 비행기 추적 요거 하면은 볼 수 있더라고. 전 세계 비행기의 어떤 이동 경로. 지금 김에 비행기 하나 들어오고 있네. 안녕. 이 비행기의 정보도 알 수 있어. 여기 제주에서 지금 부산으로 온 거야 방금. 36분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맞나? 아닌데 한 50분 걸리는데 41분 전에 출발해서 15분 지금 남았다고 하는데 총 56분의 비행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뭐지? 방금 들어왔는데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행기들 엄청 많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지금 낮이고 아직 미국은 밤이라서 이렇게 어둡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동 경로를 보면 이렇게 이동하지. 이렇게 이동하지. 얘 왜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 물론 실제로 차이도 있지만 지도가 좀 휘어져 있는 걸 펴서 지도가 휘어져 있는 걸 펴가지고 이렇게 조금 휘어져 있는 남부에 있는 거는 약간 오목하게 나요. 아니 남반구도 북반구가 대칭이겠지. 대칭. 남반구는 이렇게 비행하는 건 안 보이네. 여기서 호주에서 연락 안 가고 싶은가 봐 별로. 이거 길이 없다 안 보인다. 여기다 삼각지대가 있어서. 여기서 하나의 상식. 전 세계 중에 두 지점에서 가장 많은 운항을 운영하는 곳은 어디 사이일까? 혹시 뭔가 본 적 있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운항이 배정되어 있는 노선이 김포와 제주래. 요 사이. 어이가 없네. 김포와 제주 사이 여기 사이. 여기 사이에 비행기 편수가 제일 많대. 두 번째는 어딜까? 일본의 도쿄와 삿포로래. 여기가 두 번째로 갔대. 그래서 국내선의 김포와 제주 사이에 비행이 너희도 한번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한 15분에 하나씩 이렇게 있대. 비행기가 거의 뭐 시내버스 수준으로 엄청 많대. 실제로 우리가 부산에 있어서 뭐 그렇게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김포에서 이렇게 제주로 가는 비행기가 그렇게 많다더라고.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사이 간격이면 한 15분 되지 않겠나? 15분 얘도 아직 붙어있네. 근데 그렇게도 살리니까 많이 안 되겠지. 그렇겠지. 그만큼 뭔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이루어지겠지. 아무튼 그렇대. 그래서 제트류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제트류의 종류 두 가지 있어. 뭐 있어? 한대전선, 한대 제트류 또. 아니야 이름 정확히 알아야 전선 제트류 이런 말은 없는데. 아열대 제트류. 그 다음에 한대 제트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여기 한대 제트류, 아열대 제트류 두 가지가 있다. 영어로는 subtropical jet에서 JS라고 우리 교과서에 표현되고, 그 다음에 한대 제트류는 폴라 제트라고 해서 JP라고 되어 있다. 이건 좀 TMI인데 우리 이제 5월에 서울 간다 애가 그 호텔 이름이 호텔 JP더라. JP. 아직 계약 중에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 괜찮은 호텔이에요.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내가 괜히 얘기했나? 시간 되면 찾아봐봐. 저 위치도 괜찮아. 자, 그래서 여기 이거는 G2에 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왼쪽과 오른쪽에 제트류의 발생 위도와 그다음에 풍속이 좀 차이가 있다. 이 둘은 여름과 겨울 각각 중 하나인데 얘가 뭘까? 겨울일까 여름일까? 너 배웠을 거야 G2에서. 풍속이 빠르다.
여름이야? 겨울. 겨울이야. 왜 겨울에 풍속이 빠를까? 맞아, 남북 사이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름은 이 극지방이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여름철엔 이렇게 약해져. 그리고 발생하는 위도 때도 어디가 더 고위도에 있어? 여름철. 요거는 왜 그런지 알겠지? ITCG의 위도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야. 그럼 여기에 부등호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제트의 풍속은 겨울이 빠르다. 남북 간의 기온차가 왜? 겨울이 크기 때문이다. 제트의 위도를 비교해보면 어디에? 여름철이 더 고위도에서 발달하더라. 그런 이야기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트로포포스 대륙 건계면이고 여기 극지방의 대륙 건계면, 중위도 지역의 대륙 건계면, 열대 지역의 대륙 건계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의 온도 차이가 크겠지? 맞지? 여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오고 여기 차가운 공기가 오니까 여기에 온도 차이가 있어서 여기 JP가 PJ래요. PJ 뭐. sorry. PJ라고? 저 이태니까 일본 나오더라고. 아, 재팬이라서 호텔 PJ래 얘들아. 아니 뭐 이상하더라. 너는 안 좋더라. 아, 뭘 찾았나 보네 근데. 아니 약간 호텔- 약간 모텔 같은 데 나오는 거야. 호텔 PJ라. 참고로 그 호텔 4성급 호텔이었어. 다. 근데 이런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구나. 근데 이쪽은 현대 전선제 필요가 돼 있어요. 아 여기 그쪽도 그렇고 그 다음 슬라이드 그쪽에도 여기. 네. 아 한대 전선 제트류. 아 그렇네. 한대 전선 제트류라고 해도 맞다고 해야 되겠다. 선생님 근데 몇인 그러니까 방배정 어떻게 정해요? 이거 하자. 우리 3분 남았는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자. 제트류까지만. 알았지? 그래야 이거 뭐든 아니지. 쉬는 시간 얘기해줄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여기 아열대 제트류의 어떤 발생 기작 메커니즘과 더불어서 가공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한 어떤 대기의 속도 변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적도 지역 상공에 어떤 공기덩이가 있다고 하자. 이 공기덩이에 상대 속도는 없어. 지구의 자전에 의한 속도만 고려를 할 거야. 그래서 적도 상층에서의 서풍 풍속, 즉 동쪽으로 향하는 그 풍속을 V0라고 할 건데 이때 공기의 지구에 대한 상대적인 속도를 V0 초기 속도, 그 다음에 오메가 RE에 해당하는 그 적도 지역에서 지구 자전 각속도에 의한 접선 속도를 이렇게 표현했어. 이 두 개를 합치면 상대 속도 더하기 지구의 속도를 더해서 온전한 관성계에서 봤을 때의 속도가 되겠지. 얘들아, 관성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회전계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멀리서 보겠다는 거야. 인공위성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때 가운동량은 단위 질량당 가운동량으로 하자. 어차피 질량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n분의 L0는 L은 MRV니까 그냥 RV를 집어넣으면 돼. V 집어넣은 거지. 이해되나? 그 다음에 이 공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적당히 이런저런 바람이 불어서 얘가 영도에서 어떤 위도 세타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가공동량 보존 법칙. 여기가 이제 자전축이니까 얘가 이제 고위도로 올라가면서 이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L은 MRV인데 R이 작아지니까 V가 빨라지겠지. 그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세타만큼 올라갔을 때의 가공동량을 L 세타라고 할 거야. L 세타는 R 세타, V 세타겠지. 근데 V 세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세타에서의 그 유체의 속도 V와 그 다음에 세타에서의 지구 자전에 의한 접선 속도. 그리고 여기서 R 세타라고 하는 것은 그 세타에서 회전축과의 거리니까 R 세타는 RE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R 세타에 RE 코사인 세타, R 세타에 RE 코사인 세타 집어넣어. 그리고 L 세타와 이게 보존되니까 뭐가 같다? L0와 같다.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잘 연립해. 잘 이렇게 연립을 하면은 결국 뭐가 된다? 쭉쭉쭉쭉쭉 하면서 요 수식이 나온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뭐 설명을 했는데 열심히 공부해보자. 자,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오고 이 수식에 이제 V0가 0이면서도 세타에 30을 집어넣으면 지구 자전 속도, 지구 반지름 대입을 해봤을 때 적도에서는 0m/s였던 그 공기 덩이의 속도가 무려 134m/s까지 확 빨라진대. 134라는 숫자에 3.6을 곱하면은 무려 400km/s거든. 아, km/h거든. 이거 엄청 빨라진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정도는 아니지. 왜냐면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마찰이나 전향력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니까. 가공동량 보존 법칙만 생각하면 이렇게 빨라진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아열대 제트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적도 지역에서 또 중위도 지역으로 올라오는 이 공기통의 속도가 빨라져서 아열대 제트류가 발달하는 기작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쉽지만 다음 주에 수업 1시간, 요거는 한 10분, 20분이면 끝나거든? 다음 주 2시간 수업 중에 한 10분, 20분 정도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 수고했다. 영상 좀 꺼줄래?